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문구석이란 데에 문도령이 살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글도 배우고 활쏘기도 배웠다. 글도 잘하게 되고 활쏘기도 늘자 서울에 가서 더 높은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께 서울로 가서 글 공부와 활쏘기 연습을 더 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 부모님은 내가 정 그런 생각이라면 가라고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문도령은 책과 활을 챙겨가지고 집을 떠났다. 몇 날 며칠을 가다가 가령나라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그 마을 앞에서 우물물을 깃고 있는 한 처녀를 보았다. 예쁘고 재주 있게 생긴 처녀였다. 문도령은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처녀한테 가까이 가서 물 한 그릇을 달라고 말을 했다. 처녀는 아무 말 않고 바가지에 우물물을 휘휘 저어 티 없는 맑은 물 한 바가지를 뜨더니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 버드잎을 한 줌 흩어서 물에 띄워가지고 주었다. 문도령은 물바가지를 받아들고 버들잎을 후후 불어가며 쉬엄쉬엄 물을 마셨다. 물을 다 마시고 바가지를 처녀에게 돌려주면서 물을 주려면 고이 주지 왜 버들림을 넣어주는가. 얼굴은 곱게 생겼는데 마음씨는 그러지 못하군 하고 말하였다. 처녀는 이 말을 듣고 도련님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길을 건너라 목이 몹시 마를 터인데 목마를 때 물을 마구 들이키면 체하기가 쉽습니다. 물에 체하면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쉬엄쉬엄 드시라고 일부러 버들잎을 띄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문도령은 그 말을 듣고 그만 무안해졌다. 그런 깊은 생각이 있어서 한 그릇을 모르고 얇은 소견으로 그만 실례를 말씀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어디 사는 누굽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는 자기는 가량나라에 사는 자청비라고 하면서 도련님은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문도령은 문국성에 사는 문도령으로 서울에 글과 활쏘기 공부를 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자청비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우리 오라버니도 글과 활쏘기 공부를 하러 오래전부터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동무가 없어서 못 가고 있으니 같이 가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하고 물었다. 문도령은 이렇게 예쁘고 생각이 뛰어난 처녀의 오랍이라면 아마 훌륭한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과 같이 공부하게 되면 크게 성공할 것 같아서 두말 않고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자청비는 오라비를 서울로 갈 차비를 해주어야겠으니 그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달라고 하고서는 불이 나게 자기 집으로 갔다. 자청비는 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서울로 공부하러 가고 싶으니 보내달라고 말을 했다. 부모님은 자청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나이도 멀고 먼 서울로 보내기가 뭐한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낯선 곳으로 혼자 떼어보낼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 그래도 자청비는 꼭 보내달라고 졸라댔다. 부모들은 여러 가지로 달래보고 얼러보기도 했다. 그러나 자청비는 자꾸 졸라댔다. 이렇게 자꾸 졸라대니 부모는 그만 화가 나서 내 맘대로 하라고 하고 역정을 냈다. 이렇게 하면 자청비가 서울로 가겠다고 조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자청비는 내 맘대로 하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울로 갈 차비를 차렸다. 자청비는 남자 옷을 갈아입고 책과 활을 메고 문도령이 기다리고 있는 대로 왔다. 그리고 누이한테 말을 들었다고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와 같이 서울로 향하여 길을 걸었다. 나이를 물으니 동갑이었고 생일을 물으니 한날 한시였다. 그래서 둘은 더욱 다정해졌다. 한참 가다가 문도령은 길동무인 자청비의 오라비에 대해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길동무가 남자치고는 너무나 예쁘고 걸음 길이도
남자 같지 않고 몸짓도 남자 몸짓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너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지? 하고 바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정체를 알아볼 궁리를 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좋은 깨를 생각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같이 공부하러 서울로 가게 되었으니 우행제를 맺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물었다. 자청비는 오라비도 그 좋은 생각이라고 곧 찬성을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활을 멀리 쏘아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형이 되고 진 사람이 동생이 되기로 했다. 문도령이 먼저 활을 쏘았다. 화살은 12발 걸음에 떨어졌다. 자청비 오라비의 화살도 쏘았다. 자청비 오라비 화살은 24발짝 앞에 떨어졌다. 그래서 문도령은 동생이 되고 자청비 오라비는 형이 되었다. 이렇게 활쏘기 내기를 해서 졌는데도 문도령은 자청비 오라비가 여자 같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른 수로 자청비 오라비가 정말 남잔가 아닌가 알아보려고 했다. 한참 가다가 어느 높은 산 고개 위에 다다랐다. 둘은 거기서 쉬면서 산구경을 했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를 보고 형님, 우리 여기서 오줌을 누워서 누가 오줌 주기가 멀리 뻗치는지 내기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자청비 오라비 역시 그거 참 재밌는 내기라고 하면서 곧 오줌 내기를 하기로 했다. 문도령이 먼저 오줌 주기를 뻗쳐보았다. 문도령의 오줌 주기는 바로 앞산 봉우리에 닿았다. 그런데 자청비의 오라비의 오줌 주기는 두 서너 봉우리 저쪽에 가 떨어졌다. 자청비는 아무도 모르게 조그만 붓대룡을 대고 오줌을 누웠기 때문에 먼 데까지 나가갈 수가 있었다. 문도령은 이렇게 여러 번 내기를 해봤는데도 자청비 오라비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남자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서울에 와서 문도령과 자청비의 오라비는 한 집에서 한 방을 쓰게 되었다. 그런데 밤이 되어서 자게 될 때에 자청비 오라비는 사발에 물을 하나 가득 떠가 두 사람을 자리 한가운데 놓고 사발을 물에 엎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조심해서 자라고 또 부탁을 했다. 이렇게 해서 둘은 물그릇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자곤 했다. 그럭저럭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루는 문도령의 집에서 편지가 왔다. 어서 내려와 장가를 들라는 편지였다. 문도령은 자청비 오라비를 떼어놓고 혼자 가기가 싫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한 다음에 장가들겠다고 답장을 써보았다. 그런데 집에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으니 공부를 그만두고 어서 와서 장가를 들라는 편지가 또 왔다. 문도령은 하던 공부를 다 마쳐야 하겠으니 오는 날을 몰라라 하고 답장을 써보냈다. 문도령은 하던 공부를 다 마쳐야 하겠으니 혼인날을 물려달라 하면서 답장을 써보냈다. 그런데 집에서는 또 어서 돌아와야 한다고 편지가 왔다. 그 편지를 미처 다 읽지도 못하고 또 편지가 왔다. 만일 이 편지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내쫓겠다는 말이 쓰여져 있었다. 이러한 편지를 받고 보니 문도령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문도령은 자청비 오라비한테 편지를 보이고 아무래도 집에 가야겠다고 말을 했다. 자청비 오라비도 동생이 집에 간다면 나도 공부를 그만두고 집에 가겠다고 말을 했다. 문도령은 형님은 그대로 계시어 하던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십시오. 나도 부모님의 명령이라 하늘 수 없이 집으로 가지만 장가만 들면 곧 다시 올라와서 형님과 같이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였다. 자청비는 처음 문도령을 보자 마음에 끌려 부모가 반대하는 것도 뿌리치고 남자 차림으로 서울까지 따라와 한 집 한방에서 지내면서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문도령이 딴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니 이제 혼자 서울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 아니야,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오랫동안
못 뵌 부모님도 뵈야겠고 또 동생의 잔치에도 가봐야 할 테이니 나도 동생과 같이 떠나야겠어 하면서 서울을 떠날 차비를 했다. 문도령은 자청비 오라비를 혼자 떼어두고 가기가 미안했던 참이라 자청비 오라비가 같이 떠나자는 것이 굳이 말릴 필요가 없었다. 며칠을 걸어서 자청비의 고향에 가까이 다가왔다. 마침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자청비는 오랫동안 길을 걷느라고 땀을 흘리고 먼지도 썼으니 이 맑은 물에 목욕이나 하고 가세 하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둘이는 목욕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청비의 오라비는 목욕을 하는데도 위아래가 있으니 동생은 물 아래에서 하고 나는 물 위에서 하겠다고 하고는 냇물 위쪽으로 갔다. 자청비의 오라비는 사실은 자청비, 즉 문도령과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슬퍼졌다. 서울서 3년이나 한 방을 같이 지내면서도 너무 엄격하게 지내 스스로가 뉘우쳐졌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문도령을 자기 여자로 눈치채지 못하고 또 아무런 생각도 못했던 게 원망스러웠다. 이 안타까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 그리운 마음을 어떻게 문도령에게 알릴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 그러다가 냇가에 서 있는 수양벌이 이빨을 뜯어 거기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글을 써서 냇물에 띄웠다. 문도령의 냇물 아래쪽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버들잎이 떠내려오는 걸 보고 그 버들잎을 집었다. 그 이파리에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 문국성 문도령아, 한방에서 연 3년을 같이 자고도 남자 여자를 못 알아보다니 야속하다. 문도령아, 가령나라 자청비는 무얼하러 서울에 갔노. 문도령이 그리워서 그립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도 못하는 자청비의 인의 마음 그지 알지도 못해 보구나. 문도령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다.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황급히 뛰어올라 냇물 위쪽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자청비의 그림자는 보이지도 않았다. 문도령은 허둥지둥 그 근방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자청비를 보이지 않았다. 자청비야, 자청비야, 가령나라 자청비야. 나는 채 몰랐구나. 너의 마음속에 간직한 깊은 마음이 나는 몰랐구나. 조금만 기띔했어도 이럴 수가 있겠는가. 자청비야, 자청비야, 가령나라 자청비야, 어서 이리 돌아오너라. 문도령은 이렇게 소리쳐 보았다. 그런데 자청비는 아무 데서라도 대답이 없고 나타나지 않았다. 문도령은 할 수 없이 집으로 갔다. 문도령의 부모님들은 문도령이 돌아왔다고 반가워하며 결혼잔치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국성 문도령은 자청비의 그리운 생각만 가득했다. 그러나 자청비를 만나볼 수도 없고 또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장가가는 전날 죽고 말았다. 이러고 보니 이 집에서는 잔치에 쓰려고 만든 음식을 초상에 치르는 음식이 되고 혼인을 축하하러 모였던 친척과 손님들은 초상을 치르는 문상극이 되고 말았다. 한편 자청비는 버들잎을 띄워 보내고 부랴부랴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좋은 신랑을 골라서 시집을 보내기로 했다. 자청비는 혼인 예식을 마치고 가마를 타고 시행길을 떠났다. 자청비 마음속에는 문도령의 생각만 가득했다. 한 모퉁이를 돌아가니 눈물이 흐르고 두 모퉁이를 돌아가니 눈물이 쏟아졌다. 이제 이렇게 시댁을 향하여 가는데 어떤 산 목퉁이에 이르니까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이상해서 가마채 내려놓고 보니 거기에는 새로 쓴 묘 하나가 있었다. 자청비는 그 옆에 밭에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누구의 묘냐고 물어보았다. 그 사람은 문국성에 있는 문도령의
장가가기 전날 죽어서 써놓은 묘라고 말을 했다. 자청비는 가마에 내려서 그 묘를 갔다. 그리고 묘를 어루만지면서 문국성 문도령아 무슨 죄함을 이리 자노 가령나라 그 자청비가 내가 여기 왔는데도 반길 줄 왜 모르고 무슨 잠을 깊이 자노 무심하다 문도령아 야속하다 문도령아 하면서 무덤을 치고 울었다. 자청비는 얼마를 울다가 쪽에 꽂은 금봉채를 빼어 문구성의 무덤 한가운데 금을 그면서 녹두리를 했다. 그랬더니 묘는 살그머니 두 쪽이 났다. 자청비는 두 쪽 난 묘 사이로 뛰어들었다. 이것을 보자 따라왔던 몸종들이 깜짝 놀라 한 사람은 자청비의 저고리를 붙잡고 한 사람은 치맛자락을 붙잡고 돌을 꺼내려고 했다. 그런데 저고리와 치맛자락 끝이 조금만 몸종의 손에 남고 자청비는 온몸에 문도령의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자청비의 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두 쪽으로 갈라졌던 무덤은 도로 합쳐졌다. 몸종이 손에 든 저고리의 끝은 노란 꾀꼬리가 되고 치맛자락 끝은 호랑나비가 되었다. 어느 날 꾀꼬리가 고운 소리로 노래를 하고 호랑나비가 운치 있게 너울너울 춤을 추게 돼 날아다니는 것은 문도령과 자청비가 저 세상에서 잘 만나 잘 지낸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